그날 부산행 기차를 탄 그는 그저 오랜만에 딸 얼굴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손에는 직접 담근 김치와 반찬이 가득했죠. 하지만 딸의 집 현관문 앞에서 들려온 소리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딸의 울음소리였어요. 아내를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고 딸 하영을 혼자 키워온 퇴임한 경찰. 그는 수많은 범죄 현장을 목격해왔지만 그 어떤 사건보다 가슴을 후벼 팠던 건 자신의 딸이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모습이었죠. 무릎 꿇은 딸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더 이상 전직 경찰이 아닌 그저 한 명의 아버지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평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온 그에게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10년 전 그가 인생에서 마주한 가장 어려운 사건입니다. 범인을 쫓는 수사가 아닌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투가 시작됐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 3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설렜습니다. 퇴임한 경찰로서 이제는 조금 더 가족에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죠. 딸 하영이가 보고 싶었어요. 냉장고 채울 반찬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찾아가는 건 아버지로서 딸에 대한 걱정이 커서였어요. 결혼한 후 하영이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거든요. 통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었죠. 부산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던 찰나 집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였어요. 그리고 하영이의 울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순간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몸을 움직였어요.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죠.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영이가 거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볼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에 분노를 가득 담고 손을 치켜든 채 서 있었죠. 딸을 때리려던 참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오랜 경찰 생활에서 얻은 침착함으로 감정을 누르고 조용히 하영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영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죠. 아빠가 왔다라고 말했어요. 하영이는 그제야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갔죠. 연락이 뜸했던 이유, 통화를 꺼리던 이유가 모두 이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방문객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로서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딸의 얼굴을 바라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과거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다뤄본 경험으로 상황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영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떨리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이제 함께 나가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인식하고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여기가 자신의 집이라며 소리쳤어요. 그때 내 안의 경찰으로서의 단호함이 되살아났습니다. 내 딸입니다. 내가 지킵니다라고 짧고 명료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영이의 짐을 대충 챙겼어요. 많은 것을 가져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나중에 다시 가져오면 될 일이었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하영이를 이곳에서 빨리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현관문까지 따라와 온갖 말로 하영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이는 내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듯 했죠. 아파트를 빠져나오는 동안 하영이의 몸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든 이제 내가 지켜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어요. 하영이는 창밖만 바라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죠.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억지로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하영이는 어린 시절 쓰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방이었지만 항상 하영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해뒀죠. 가족 사진이 벽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하영이 어머니가 살아있던 시절 찍은 사진이었어요. 잠시 후 하영이가 샤워를 하겠다며 욕실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리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로 수많은 범죄 현장을 보았지만 내 딸이 당한 일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하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었지만 눈은 여전히 붉었어요. 주방에서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죠. 하영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말없이 숟가락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밥의 위로인지 하영이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조심스럽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었죠. 하영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모든 것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가가 등을 토닥여 주었죠. 하영이는 흐느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하영이는 처음엔 몰랐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를 자주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도박으로 날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하영이의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는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하영이에게 강요했다고 합니다. 거절하면 폭력이 시작됐어요. 하영이의 팔소매를 걷어보니 여기저기 멍 자국이 선명했죠. 목덜미와 등에도 멍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 분명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이 많아 집에 거의 없다고 했어요. 전화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영이의 남편은 대기업 해외 지사 파견 근무 중이라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어요. 특히 남편이 없을 때 시어머니의 학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부재를 틈타 경제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나 가져갔는지 물었어요. 하영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몇 천만 원은 됐을 거라며 월급이 들어오면 대부분 가져갔고 남편이 보내주는 돈도 다 가져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찰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났죠.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범죄였어요. 금융 착취와 폭행, 두 가지 모두 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었죠. 하영이를 안심시키며 이제 괜찮다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하영이가 잠든 후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사를 시작해야 했어요. 증거를 수집하고 시어머니의 도박 행적을 추적해야 했죠. 경찰로서 수많은 사건을 수사해 왔지만 이번엔 내 딸의 일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하나씩 계획을 세웠죠. 먼저 하영이의 금융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출이나 카드 발급 내역도 살펴봐야 했어요. 도박 중독자들은 종종 가족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또한 시어머니의 도박 행적을 추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 내부 인맥을 통해 불법 도박장 정보를 입수하고 시어머니의 출입 여부를 확인해야 했어요.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었어요. 경찰로서 법과 정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아버지로서 딸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했죠.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영이에게 금융 내역을 확인해도 괜찮은지 물었어요. 하영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죠. 하영이의 통장 내역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매달 수백만 원이 빠져나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대부분 시어머니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었죠. 하영이의 월급은 입금되자마자 출금되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마치 계획적으로 착취한 것 같았습니다. 하영이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이 모든 이체를 직접 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죠. 하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통장과 카드를 모두 관리했고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하영이 명의로 1억 원이 넘는 대출이 잡혀 있었어요. 대출 시기는 하영이가 결혼한 이후부터 꾸준히 늘어났죠. 명백한 금융 착취였습니다. 이 대출들을 본인이 신청한 것인지 물었어요. 하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대출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가끔 시어머니가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시어머니는 도박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하영이 명의로 대출을 받아왔던 겁니다. 하영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된 것이었어요. 하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냐며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어깨를 토닥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이건 하영이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제로 서명하게 한 대출은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오랜 경찰 생활에서 유사한 사례를 많이 봐왔죠. 가족 간 금융 사기는 생각보다 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 딸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죠. 하영이의 동의를 얻어 금융거래 내역서를 모두 출력했습니다. 증거 수집의 첫 단계였어요. 대출 관련 서류도 모두 요청했죠. 서명된 모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과거 경찰 시절 친하게 지냈던 금융범죄 수사팀장에게 연락했어요.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했죠. 시어머니의 금융 내역도 조사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법적 절차를 따르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정보를 얻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자 아버지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직 경찰서장인 아버지의 친구는 경찰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온 오랜 동료였죠.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하영이가 시어머니에게
금융 착취를 당했다는 사실과 시어머니가 도박 중독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도박장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죠. 아버지의 친구는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위치가 파악되면 연락하겠다며 불법 도박 조직에 관한 정보도 함께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함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시어머니의 도박 행적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다음 단계는 하영이의 집에 설치된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영이에게 집에 혹시 CCTV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이랑 거실에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설치했는데 도둑이 들까봐 그랬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도둑을 막기 위해 설치한 CCTV가 시어머니의 범죄 행각을 기록하게 될 줄은 시어머니도 몰랐을 거예요. CCTV 영상을 확보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재에 앉아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둘씩 퍼즐 조각을 맞추다 보니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도박 중독에 빠져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죠. 그 빚을 메우기 위해 하영이의 수입을 착취했고 더 나아가 하영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폭력을 휘둘렀어요. 전형적인 금융 착취와 가정폭력의 패턴이었죠. 이틀 후 아버지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불법 도박장 위치를 파악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출입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뛰었어요. 단서를 찾았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도박 행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법적 대응의 기반이 더 단단해질 것이었죠. 아버지의 친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 시어머니의 친구가 있는데 그들은 오랜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주로 시어머니의 친구가 시어머니에게 도박 정보를 제공하고 도박장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죠.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도박장 관리인이자 시어머니의 친구라고 하네요. 이 정보는 매우 유용했어요. 도박 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찾은 것이었죠. 그날 밤 하영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에 대해 혹시 아는지 물었어요. 하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몇 번 봤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친구라고 했는데 가끔 집에도 놀러 왔다고 합니다. 항상 시어머니랑 작은 목소리로 뭔가 얘기하고 그랬다고 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는 시어머니를 도박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었고 하영이의 돈을 갈취하도록 뒤에서 조종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증거 수집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영이의 금융 내역, 시어머니의 도박 행적, 그리고 시어머니 친구와의 관계까지. 이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할 차례였어요. 시어머니가 하영이에게 저지른 범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었어요. 딸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었죠. 수요일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도박장에 출입한다는 정보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현장 수사를 위한 준비를 했죠. 경찰 시절의 감각을 되살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의 친구와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도박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아버지의 친구는 현직 경찰이 아니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죠.
경찰 지원을 뒤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 도박장이 위치한 건물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평범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일반 사무실과 다를 바 없었지만 이런 곳이 불법 도박의 온상이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몰래 사진을 찍었죠.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 여성 한 명이 더 들어갔습니다. 얼굴을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의 친구였어요. 아버지의 친구에게 무전으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친구가 함께 들어갔으니 동영상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아버지의 친구는 건물 감시 카메라를 통해 녹화를 진행 중이라고 응답했죠. 그날 밤 10시까지 감시를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 9시쯤 건물을 나왔어요.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죠. 도박에서 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하영이의 집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하영이에게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계정 정보가 있는지 물었죠. 하영이는 시어머니만 접근 권한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영상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버지의 친구의 도움으로 하영이의 동의 하에 가정폭력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죠. 사흘이 지난 토요일, 시어머니는 다시 도박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친구가 직접 미행했어요. 나는 하영이의 심리 상태가 걱정되어 함께 집에 머물렀죠.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시어머니가 큰 돈을 잃은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도박장에서 나오면서 친구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도박 중독자들은 항상 돈을 잃고 그 빚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어요. 하영이에게 또 돈을 요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예상은 현실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하영이에게 전화가 왔죠. 생활비가 급히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재 아버지 집에 있어 돈이 없다고 답했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다음 주에 반드시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영이는 전화를 끊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받았고 거절하면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털어놓았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날 하영이의 집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침내 시어머니의 학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친구와 함께 하영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없었어요. 도박장에 간 것으로 추정되었죠. 영장을 집행하고 CCTV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충격적인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이 모두 남아 있었죠. 시어머니가 하영이에게 폭언하고 폭행하는 장면이 수십 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해외 출장 중일 때 학대가 심했어요. 시어머니는 하영이에게 돈을 요구하며 아들에게 하영이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하겠다며 협박하는 장면도 있었죠. 증거를 모두 확보한 후 하영이와 함께 금융 내역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박으로 큰 돈을 잃을 때마다 하영이에게 돈을 요구했던 패턴이 명확했어요. 도박에서 진 날짜와 하영이의 출금 내역이 정확히 일치했죠.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금융 착취와 가정폭력, 불법 도박 참여까지요.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가 되었어요. 하영이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됐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고소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하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며 결심을 표했죠. 하영이의 결심에 안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경찰 생활에서 배웠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친구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혐의는 가정폭력, 협박, 금융사기, 불법 도박이었어요.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했죠. CCTV 영상, 금융거래 내역, 대출 서류, 도박장 출입 증거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마지막으로 하영이에게 남편에게 언제 알릴 것인지 물었어요. 하영이는 다음 주에 잠시 귀국하는 남편에게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답했죠. 남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지만 그건 하영이와 남편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죠? 이제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 대면할 차례였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대화의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어쩌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영이에게 내일 시어머니를 만나러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어요. 하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본인도 같이 가야 하는지 물었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영이는 집에 있고 내가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고 다음 날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퇴임한 경찰로서의 경험과 아버지로서의 결연함을 바탕으로 시어머니와의 대면을 준비했어요. 다음 날 아침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가방 안에는 모든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 마음을 가다듬었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냉철하게 대화해야 했어요. 오랜 경찰 생활에서 범죄자들을 많이 상대해 봤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내 딸을 학대한 사람이었기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전직 경찰로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죠. 오전 11시 하영이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미리 연락해 만남을 약속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며칠 전 하영이가 무릎 꿇고 있던 바로 그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또다시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차를 내왔지만 그 손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죠. 자리에 앉아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하영이의 근황 등이었죠. 그러다 서서히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하영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영이가 갑자기 집을 나가 걱정했다며 언제 돌아올 것이냐고 물었죠. 그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영이는 당분간 돌아올 계획이 없다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그런지 물었죠. 그때 가방에서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영이의 금융거래 내역이었어요. 매달 수백만 원씩 시어머니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모른 척 했어요. 생활비였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다음으로 꺼낸 자료는 하영이 명의로 발급된 대출 서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이어서 도박장 출입 사진을 보여주었죠. 시어머니와 친구가 불법 도박장에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마지막으로 CCTV 영상 캡처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영이를 폭행하고 폭언하는 장면들이었죠. 이제 시어머니는 완전히 움츠러들었어요. 모든 증거를 앞에 두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전직 경찰임을 밝히며 이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도박 중독, 하영이에 대한 금융 착취와 폭행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에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도박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첫째,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진해서 검찰에 자수하는 것이었죠. 둘째, 고소장이 접수되고 후속 수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수하겠다고 말했어요. 아들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겠다고 했죠.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니 합의할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고요. 특히 불법 도박 참여는 개인 간 합의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죠.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꺾인 목소리로 하영이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죠. 그 마음은 전하겠지만 하영이가 만날 준비가 됐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일어서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3일 후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때까지 자수하지 않으면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도박 중독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하영이에게 전화했죠. 시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간략히 전했어요. 하영이는 안도하면서도 남편의 반응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이틀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도박 중독과 금융 착취, 가정폭력까지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의 친구도 함께 경찰에 출석해 진술했다는 점이었어요. 불법 도박장 운영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의 자백으로 도박 조직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다고 했죠. 여러 불법 도박장이 적발되었고 관련자들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하영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이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으니 결과를 기다리자고 했죠. 하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내일 귀국한다고 했어요. 모든 진실을 남편에게 말할 준비가 됐다고 했죠. 힘든 대화가 될 것이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딸의 결심에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이제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시어머니가 받을 처벌은 결코 과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길 바랐죠. 6장 정의의 심판.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어머니의 자수 이후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증거를 바탕으로 시어머니를 가정폭력, 금융사기,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했죠.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어요. 아버지의 친구를 통해 수사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특히 하영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상세히 자백했다고 해요. 강요와 협박으로 서명을 받아냈다는 진술이 있었죠. 하영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영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남편의 반응이 걱정된다고 했죠. 남편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물었습니다. 하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며 부정했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충격에 빠졌다고 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하영이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고 했죠. 남편이 선택에 안도했어요. 가족 관계에서 이런 선택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영이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었죠. 하영이는 잠시 남편과 떨어져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죠.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영이는 고마워하며 웃었어요.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영이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에 대한 법적 처리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강제로 이루어진 대출은 취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금융사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전직 경찰로서의 영향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어머니의 도박 중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밝혀졌어요. 지난 3년간 거의 1억 5천만 원의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하영이에게서 빼앗은 돈이었죠. 또한 시어머니의 친구가 운영하던 도박장은 단순한 불법 도박장이 아니라 자금 세탁 창구 역할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검찰은 보다 광범위한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영이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하영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가겠다고 했죠.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법정에서 시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출석한 시어머니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기가 죽고 초췌한 모습이었죠. 하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내 팔을 꼭 잡았습니다. 재판은 예상대로 진행되었어요.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측에서도 특별한 반박을 하지 않았죠. 다만 도박 중독에 대한 치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영이는 피해자 진술을 위해 증언대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당한 학대와 금융 착취에 대해 진술했죠.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하영이의 용기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어요. 시어머니에게 3년형을 선고했죠. 다만 도박 중독 치료를 조건으로 6개월 후 가석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에게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어요. 불법 도박장 운영과 자금 세탁으로 5년형을 받았죠. 도박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도 차례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영이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은 모두 취소 처리되었어요. 금융사들은 초기에는 거부 의사를 보였지만 검찰의 압력과 언론 보도의 위험을 고려해 결국 취소에 동의했죠. 하영이의 신용 기록도 회복되었습니다.
도박 조직으로부터 빼돌린 자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 보상금으로 하영이에게 돌아왔어요. 전액은 아니었지만 새 출발을 위한 자금으로는 충분했죠. 하영이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법적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 후 하영이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어요. 하영이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죠. 다만 부산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하영이는 남편도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일로 충격을 받은 남편은 해외 근무를 접고 국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영이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하영이는 감사하다며 아버지가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어요. 법이 제 역할을 했고 피해자인 하영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전직 경찰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로서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7장 회복의 시작.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하영이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기도 했죠. 이런 증상은 트라우마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영이에게 심리 상담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마침내 동의했죠. 신뢰할 수 있는 심리 상담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영이의 첫 상담날 함께 동행했습니다. 상담실 앞에서 기다리며 딸이 무사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1시간 후 나온 하영이의 얼굴은 약간 붉어져 있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죠. 매주 상담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영이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더 잘 자게 되었고 웃음도 늘어났죠. 상담사는 하영이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의지가 있다는 평가였어요. 한편 남편도 변화했습니다. 어머니의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영이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주재원 귀국을 신청했고 서울 본사로 복귀하게 되었죠. 하영이는 부산에 집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 많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라고요. 이해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환경을 바꾸는 것은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부산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다행히 시세보다 좋은 가격에 빠르게 거래가 성사되었죠. 하영이와 남편은 서울에서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하영이가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도시의 복잡함과 경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치유받고 싶다고 했죠. 놀랐지만 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알아본 끝에 강원도 양양의 작은 마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다와 산이 가까이 있는 조용한 곳이었죠. 하영이와 남편은 그곳을 방문했다가 곧바로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양양에 작은 전원주택을 구입했어요. 마당이 있고 멀리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죠. 하영이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새 집에 가구를 들이는 과정에서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남편은 서울 본사에서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주 이틀만 서울에 가면 되었죠. 하영이를 혼자 두기 싫다며 최대한 함께 있으려 노력했어요.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하영이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꽃집을 열고 싶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했는데 이제야 그 꿈을 이룰 기회가 온 것 같다고 했죠.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일은 하영이 자신에게도 치유가 될 것 같았어요. 마을 중심가에 적당한 상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마침 마을 입구에 작은 상가가 비어 있었습니다. 위치도 좋고 임대료도 적당했어요. 하영이는 그곳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했죠. 바로 계약했습니다. 꽃집 인테리어에 들어갔어요. 하영이는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죠. 벽 색깔부터 선반 위치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공간을 채웠어요. 꽃 납품 업체를 찾고 화훼 시장과 연결하는 일도 도왔습니다. 경찰 시절 만났던 다양한 인맥이 이런 때 도움이 되었어요. 좋은 조건으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었죠. 하영이는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열정이 가득한 눈빛은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죠. 2달의 준비 끝에 드디어 꽃집 오픈 날이 되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하영의 정원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많은 마을 주민들이 찾아왔죠. 소문을 듣고 축하해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영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손님들에게 꽃을 설명하고 추천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마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도 휴가를 내고 와서 도왔어요. 2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영이는 일찍 일어나 꽃집으로 향했어요. 집에서 가게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때로는 저도 동행했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는 시간이 좋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영의 정원은 마을의 명소가 되어갔습니다. 하영이만의 센스 있는 꽃장식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근처 마을에서도 찾아오는 손님이 늘었죠. 특히 하영이가 만드는 꽃바구니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많이 팔렸어요. 하영이는 각 손님의 사연을 듣고 맞춤형으로 꽃을 구성했죠. 정성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자연 속에서 하영이는 점점 더 건강해졌어요. 트라우마 증상도 거의 사라졌죠. 상담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상담을 받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영이와 남편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과거의 아픔을 함께 이겨낸 경험이 2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깊어졌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어요. 퇴임 후 특별한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는 지역 치안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죠. 경험을 살려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찼습니다. 가끔 하영이의 꽃집에 들러 도와주기도 했어요. 손님들에게 꽃 관리법을 설명하거나 무거운 화분을 나르는 일이었죠.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영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때는 그 웃음이 다시 돌아올지 의문이었지만 이제는 매일 볼 수 있게 되었죠. 시간이 가져다 준 치유의 기적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하영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영의 정원은 이제 양양에서 가장 유명한 꽃집이 되었죠. 결혼식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면 꼭 찾는 곳이 되었어요. 하영이는 이제 2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지역 주민 중 꽃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었죠. 하영이는 그들에게 꽃 다루는 법을 가르치며 사장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책임감 있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주 3일은 서울 출장,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며 하영이와의 시간을 소중히 했죠. 가끔은 꽃집 일도 도우며 부부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교도소에서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받고 있었어요. 치료사의 보고에 따르면 많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있었죠. 하영이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를 미워하지는 않는다고요. 다만 아직 만날 준비는 되지 않았다고 했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남편은 어머니의 가석방에 대해 복잡한 심정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이기에 걱정되지만 아내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기도 한다고 했어요. 하영이가 남편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해 가을 하영이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하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식을 전했죠.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임신 소식은 하영이에게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어요. 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뀌었고 아이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꽃 이름을 하나씩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꽃집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임산부를 위한 꽃꽂이 교실을 열기도 했어요.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 경험을 나누며 더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갔죠. 하영이의 사회성이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평일 오후면 종종 꽃집에 들러 하영이를 도왔어요. 임신한 상태로 무거운 화분을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손님들은 저를 꽃집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꽤 마음에 들었어요. 겨울이 오고 하영이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이듬해 봄이었어요. 하영이는 아이의 방을 꾸미기 시작했죠. 벽에는 직접 그린 꽃 그림을 걸었습니다. 산모 교실에도 열심히 다녔어요. 남편도 함께 참여하며 예비 부모로서의 역할을 준비했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끔 하영이가 옛날 이야기를 꺼낼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상처가 아물고 있다는 증거였죠. 시간의 치유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봄이 오고 하영이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어요. 이름은 다영이라고 지었죠. 많은 꽃을 피우라는 의미였습니다. 아이를 안아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렸어요. 외할아버지가 된 것이었죠. 다영이의 탄생으로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하영이는 출산 후 6개월간 꽃집 운영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아이에게 집중했어요. 남편도 육아휴직을 내고 함께 아이를 돌봤죠. 시어머니는 가석방되어 나왔습니다. 하영이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손녀를 한번 보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죠. 하영이는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영이는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조심스럽게 허락했어요. 처음에는 짧은 만남으로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치료를 통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어요. 다영이를 처음 안아본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영이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조금씩 탐색해 나갔죠. 하영이가 육아를 마치고 다시 꽃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매장 한쪽에 아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다영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꽃집은 더욱 번창했어요. 이제는 온라인 주문까지 받기 시작했죠. 하영이가 직접 디자인한 꽃바구니는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저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지역 치안 자문 역할을 계속하면서 퇴직 경찰관들과 함께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았죠. 하영이의 집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었어요. 다영이가 자연 속에서 자라길 바라는 하영이의 마음이었죠. 주말이면 온 가족이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하영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여성으로 거듭났죠.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오후 꽃집 앞에서 하영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영이는 앞치마를 두른 채 작은 꽃병에 꽃을 꽂고 있었어요. 벌써 엄마의 재능을 물려받은 것 같았죠? 하영이가 문득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 하영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꽃으로 가득한 가게 앞에 선 하영이와 다영이를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위기의 순간에 딸을 구해낸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였죠. 경찰로서 해결한 어떤 사건보다도 값진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삶은 새로운 챕터를 써나가고 있었어요. 과거의 어둠을 뚫고 나와 밝은 빛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하영이의 인생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